물건이 정말 꽉 차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서 한참을 제가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너무 답답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우울감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인생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놔야겠다. 그래서 침대를 없앴어요. 책상도 없앴어요.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쇼핑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부티와 사치는 다르다. 사람 망치고 좋은 기운 쫓아내는 물건이 있다. 스트레스 풀 때는 이걸 사라. 인생에서 지워야 할 친구는 이런 사람이다. 진심에도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해주는 사람도 없죠. 오늘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심리를 정말 마이크로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를 따라다니는 걱정과 불안, 이걸 정말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심리 에세이 작가시죠. 남인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님들께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낭비, 물건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쇼핑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쇼핑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쇼핑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쪼개서 이거를 돈으로 바꾸는 게 우리 직업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돈이잖아요. 네. 그거하고 다른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하고 바꾸는 행위, 그게 바로 쇼핑이잖아요. 그런데 그 쇼핑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쇼핑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우리의 자아와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태도 같은 걸 다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과 가치관대로 다 쇼핑을 하고요.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쇼핑을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 왜냐면은 네. 쇼핑을 하는 그 태도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 재화와 또 돈과 그리고 그거하고 바꾸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방향도 바꿔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반대로 쇼핑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한 달간 쇼핑한 목록을 쭉 보면 지금 나라는 사람의 관심사가, 나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예. 가능하죠. 네. 그리고 경험에 더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더 가치를 두느냐, 이것도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 쇼핑에 더 관심을 두는 편이에요. 경험 쇼핑, 물건 쇼핑.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행, 이것도 네. 경험 쇼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의를 듣는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지난번에 쓴 책을 사파를 제가 그렸거든요, 직접.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게 초등학교 때. 그때 그린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모셔서 그냥 과외로 그림을 배웠어요, 1년 동안. 정말 경험을 쇼핑한 거잖아요, 그것도. 네네. 제가 만약에 어디 학생들 사이에서 같이 배우겠어 하면서 학원을 등록을 했다면은 귀찮아, 오늘 너무 바쁜데 그냥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선생님을 모셔서 하면 오시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하기로 한 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런 거에 돈을 안 아낄 거야 라는 분야가 있으면은 원하는 대로의 삶에 다가가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부티 나는 것과 사치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티 나는 거 그리고 사치스러운 거, 이걸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티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부자처럼 보인다. 네. 이런 것을 줄여서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말뜻만으로는
정도는 생각을 해서 부티 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부자가 아닌데 부자 같아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많이들 성토를 하세요. 부티라는 얘기 들으면 벌써 거부감이 확 있는데 사실 이 부티라는 것은 어떤 스타일의 한 종류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렌시아가 같은 그런 명품 브랜드에서 정말 거지 같은 아이템이 말 그대로 이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지를 흉내낸 듯한 그런 디자인이나 아이템들이 꽤 나와요. 그런 아이템을 보면 정말 한 20년 동안 길에서 노숙한 듯한 그런 패션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게 사치스럽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부티나는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티 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주 일상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침대에서 뒹굴뒹굴 막 하나도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정말 못생기게 네. 그렇게 뒹굴뒹굴 한다든지 아니면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걸 우리가 부티 난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부티 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해야 할 때 가장 상위의 칭찬으로 들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게 꼭 저 사람이 돈이 있어 보여 이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부티 나 보이는 것 같아. 귀티 나 보여. 품이 있어 보여 라는 게 한 스타일의 종류인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미지가 보여지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각의 동물이라서 조금 내가 보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 그런 이미지다 하면은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온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이상하게 부티가 안 난다. 이런 거는 혹시 어떤 것 때문이라고 작가님께서는 보시나요? 그 사람의 몸과 얼굴과 이런 것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것이기 쉽죠. 제가 일상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이 더 부티가 나 보인다고 했잖아요. 일상에서 멀다는 게 뭐냐면요. 몸을 관리를 해서 근육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바쁘고 생활에 치이는 사람들은 몸을 그렇게 못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거나 정말 그냥 1,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그런 몸에 걸치는 거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리 쇼츠나 이런 쇼폼 콘텐츠에서 어떤 프로 모델이 그냥 이렇게 쓰레기 봉지 같은 걸로 옷을 만들어서 그 럭셔리 브랜드 그 컬렉션 흉내를 낸 이런 게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런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은요, 몸이 그냥 명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가. 그 몸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나를 놓음으로써 만든 거라는 걸 우리는 시각적으로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얼굴과 몸과 이런 것들이 비일상적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귀티를 그리고 부티를 느끼는 거죠. 그 부티와 귀티 품위 이런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유에서 나와요. 이 여유라는 게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산다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게 반영되면은 태도건 외모건 또는 뭐 말하는 거건 움직이는 거건 다 사람이 좀 더 귀티가 나 보이고 부티가 나 보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일찍 와서 이렇게 천천히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요. 근데 그런 태도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허겁지겁 막 이렇게 맞춰서 한 5분쯤 늦어요. 5분이나 10분 이상 그 정도 늦고서 숨이 막 턱에 닿아서 땀을 막 흘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굽신굽신 그러면서 허겁지겁 자리에 앉고 이런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작가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저희 PD님들과 왜 이렇게 작가님과 찔려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많으신가요? 굉장히 찔려하시는데 모두가 찔려하시는데 많이 익숙한 장면 갑자기 확 와닿는 느낌이 들고요. 결국은 돈을 써야 어쨌든 부티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안 쓰고도 부티가 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혹시 있을까요? 방금 제가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일상에서 조금 멀어지는 걸 흉내내면 돼요. 근데 그러면서 돈이 안 드는 건 뭘까?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 안 하는 거,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너무 뭐든지 조급하게 굴지 않는 거. 아, 뭐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일찍 움직여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게 모든 걸 다 좀 세팅해 놓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은 사람이 왠지 여유 있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티가 나 보이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유 있어 보이는 태도, 이거를 몸에 들이면 돈이 안 들면서 어딘지 모르게 부티가 나고요. 그리고 뭐 비싼 옷이 아니라도 그 옷을 좀 잘 관리해서 입으시면은 그 옷 가격대가 달라 보여요. 다림질에 돈이 그렇게 들진 않거든요. 우리는 그 비일상성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돈 대신 시간을 조금 더 쓰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최저가를 온라인에서 찾아서 이제 많이들 시간을 들이시는데 이거 시간 낭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름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한번 보시나요? 작가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치열하게 해봐라. 그것도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어디가 또 어떤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면은 더 1,000원이라도 싼 것인가, 이걸 검색을 하다 보면은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제가 한번 세탁 건조기와 세탁기를 같이 사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아세요?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한 층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걸 나란히 놓는데 모델이 맞아야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헷갈리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세트로 파는 것도 어떤가 하고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꺼번에 사면 더 싸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많이 사면은 할인을 해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같이 세트로 사는 게 똑같은 모델을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20-30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죠, 그거? 그게 그 정보의 값인 거예요. 아. 무언가 사람들이 머리 아파서 아 몰라 그냥 이거 맞는 거 세트로 살래. 조금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르는 거고요. 사실은 따로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는 사람은 그 30만 원 아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딱 결제하는 게 오히려 20-30만 원이 더 비싼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또 몇 년 전에 그 시즌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정보의 값이 이렇게 비싼 거구나. 근데 이걸 한번 체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검색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의 프로세스가 생겨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냥 웬만하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그냥 검색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낭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직장인 시절에 사회초년생 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부동산 투자 분양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아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무언가 물건을 살 때는 그렇게 리뷰도 보고 검색해보고 후기가 어떤지 실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아니 이런 큰 돈 들어가는 땅에다 투자를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임장조차 가보지 않고 아이고. 그냥 지인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서 사기를 당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내러티브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를 한두 번 해보게 되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정보의 값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게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한두 번 알게 되면 이제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될 테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물건을 산다거나 혹은 중요한 내 돈이 들어가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런 일종의 태도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결정, 소비 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휴지 하나 함부로 사지 마라.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휴지 하나를 함부로 사는 사람이 집도 함부로 사고 결혼도 이상하게 하고 투자도 이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 사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무언가 선택하는 연습을 쇼핑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작가님께서 이렇게 관찰해 보셨을 때 사람들이 옷 같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먹는 거에 좀 더 관대한, 좀 덜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효용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뭐 옷을 산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거는 당장 구매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게 입었을 때 나한테 잘 어울릴까? 그리고 자주 입게 될까? 그런 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인 만큼 이게 나한테 뭔가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게 보장이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거에 따른 대가가 책임으로 따라와요. 이게 있는 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경 써서 이걸 관리를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될 때도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걸 샀는데 2번 입었는데 왠지 버려야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상 내 안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3만 원짜리 셔츠는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보다가 나 이거 안 입을 것 같아. 이러면 결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짜리 치킨, 족발 이거는요 보장을 해주거든요. 나의 기쁨을. 확실히 내가 그 맛을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먹을 때 내 기쁨도 확실히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쉽게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질 않아요. 먹으면은 그게 더 이상 공간을 차지하면서 내 삶에 관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내가 소비를 할 때 그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더 돈을 적절하게 썼다, 만족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사라지는 거에 소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하고요. 보통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가 분명히 돼요. 네. 그게 되기는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씀과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물건으로 그 쇼핑의 결과가 남으면은요, 그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는 점점 가중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필수적이지 않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물건이 아닌 게 내 삶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권리적거리고요. 무의식에 이게 방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뭔가를 더 치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내 무의식을 권리적거리게 하지 않는 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가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권리적거리는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건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굉장히 큰 만족감과 효용을 주고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되는 물건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뭔가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약간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이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물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 물건이 나한테는 이렇구나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의 물건은 아니고요. 네네. 저에게 인생 고비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한마디로 망한 거죠. 그래서 집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서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집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안 들어가죠. 예. 예, 안 들어가요, 물건들이. 그래서 어찌어찌 급하게 이사를 하게 돼서 집어넣기는 했어요. 근데 가뜩이나 인생에서 안 풀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고 내 가슴이 답답하던 시기였는데 물건이 정말 꽉 차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서 방바닥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제가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너무 답답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우울감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인생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뭔가 이제는 다 놔야겠다. 그 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물건을 좀 놔야겠다. 물건을 놔야겠다. 네, 그 물건들이 새 거였어요, 다. 네.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좁아진 공간에 적응을 하고 여기서 살 틈을 좀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서 무언가 살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없앴어요. 침대 없이 못 자는데 침대를 없앴고요. 책상도 없앴어요. 작가님이신데 책상을 없애셨네요. 그냥 이렇게 상 펴서 상 펴서 그냥 하고 소파 하나 남기고 그냥 가구 종류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방바닥이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그때의 경험이 저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 삶에 아주 필수적인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공간을 제가 확보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체감을 했어요. 서울의 집값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입지 않는 옷,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 이게 내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얘를 모셔두는데 물건이 한 평 차지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공간을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쓰지 않는 물건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 월세를 내가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물건들을 한번 그 인생 위기의 순간에 정리를 하면서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싸게 팔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내 인생의 핵심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무언가 결단하는 연습을 했어요. 선택의 순간에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할 때 아니야. 이거는 가장 필수적인 게 아니야.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무언가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나중에 제가 일을 하고 또 제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경영해 나갈 때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는 연습도 됐어요. 결국 모든 물건은 소모품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물건을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물건을 고를 때 더 현명한 방법이고 만족도가 높다. 이런 걸 결과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모자를 하나 해변에 가기 위해서 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발리에 가서 햇빛을 가리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해변에서만 쓰는 거 말고 여름에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싶어. 그리고 보관하기에도 좀 편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결정을 하나 내린 거예요. 그냥 나 그 모자 발리에 버리고 올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선택의 폭이 확 좁아지죠. 그냥 챙이 크면 돼요. 햇빛을 아주 잘 가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발리에서 너무 잘 쓴 거예요. 정말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햇빛도 만족스럽게 잘 가려지고 근데 이게 접혀서 옷장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또 약간 불편한 그런 사이즈긴 했어요. 근데 버리고 올 생각이었으니까 그냥 사들고 간 거죠. 근데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 그 물건이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걸 발리에 버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왔을까요?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맞추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버리고 오겠다고 생각해서 목적에 맞게 맞춤으로 이걸 소비를 하니까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감을 가지고 조금 불편을 감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죠. 뭔가 햇빛을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어김없이 거기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다. 내가 소장하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좁은 관점에서 만족시키는 식으로 쇼핑을 하면요. 의외로 그게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에도 쓰고 이거에도 쓸 거야. 이런 물건 중에서 만족감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리버시블 뭐 자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뭐 뒤집어서도 입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도 뒤집어서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쪽이 더 나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멀티 기능을 가진 걸 원할 때 그 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실패합니다.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물건을 잘 사는 사람이 사실 가장 잘하는 건 정리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또 정리에 굉장히 또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정리를 통해서 좀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리가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무언가 물건이 있을 때 잘 배열하는 거, 뭔가 보기 좋게 딱 맞춰서 줄 세우는 거, 맞아요. 이걸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서 이 물건이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렇게까지 이게 나를 거슬리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정리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이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두 사람이 지금은 살고 있는데 근데 집에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1초 안에 다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배열을 하거나 보기 좋게 그렇게 해놓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물건이 제자리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 1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해요, 평생 동안. 1년에서 5년. 네. 그럴 것 같아요. 사람에 예. 따라서. 예,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찾는 날도 있잖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이 되면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5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렇네요. 근데 그 시간을 물건 찾는 데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게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이걸 찾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이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네. 막 찾고 하는 것들이 내 집중을 막 흐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물건이 이걸 자리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찾는 물건이 쉽게 눈에 안 띄어요. 저는 무조건 보여야만 물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물건을 다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바로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물건을 대부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삶에서 효용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데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집안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이런 태도가 적용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을 관리하고, 보이지 않게 무엇을 자꾸 숨기고 꾸미고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차이가 크면은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작가님의 가장 최근 저서죠. 어른 수업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관계 사냥꾼이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유난히 인간관계를 서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 서툰 분들이 굉장히 고민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네. 친구가 필요해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지금 친구가 뭐 한 명도 없고 저 너무 혼자 있는데 외로워서 사귀고 싶은데 제가 다가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제가 가만히 밀도 있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보고, 또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신 관계 사냥꾼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뭐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네. 모르실 텐데, 관계를 사냥꾼처럼 접근을 하는 건데요. 평범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서 관계에 접근을 이분들은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나 외로우니까 어떤 모임에 좀 한번 나가봐야겠어. 친구 좀 찾아야겠어. 이러면서 나가서 무언가 조건을 한번 따져봅니다. 사람들을 스캔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 그리고 나하고 집도 가깝잖아. 친하게 지내면은 나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가가기도 하고 연락도 한번 해보고, 좀 우리 친하게 지내요, 뭐 이렇게 용기 내서 한번 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선물도 해보고 뭔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우리는 꼭 뭐 돈을 뜯어낼 거야, 뭐 이득을 볼 거야,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뚜렷하게 이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이런 걸 너무 뚜렷하게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건요, 의외로 무서운 일이에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일단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낯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위험한 타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 점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는 사람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에서 저 사람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사냥꾼인 분들은 그냥 훅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되기 전에 친한 사람으로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목적으로 해서 다가오면은 누구나 경계심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돼요. 경계를 하게 되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사냥꾼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출석 도장을 찍는다, 얼굴 도장을 찍는다, 이런 개념으로 자주 보고, 너무 그 사람한테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되고 어쩌다가 소통을 하게
하게 되면 친절하면 돼요. 우리는 다정한 사람으로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죠. 그러면은 친구가 돼요, 다.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친구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특수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떤 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한없이 가까울 수도 있고 또 한없이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고, 작가님께서는 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친구의 범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관계가 좀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대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A라고 해볼게요. 예.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이 10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네.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건강한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B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분들, 네. 이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차라리 건강하다. 관계가 좁고 너무 하나로만 집중돼 네,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발현되기가 쉽거든요. 네. 관계가 하나만 있잖아요. 거기에 예민해지게 돼요. 또 시야도 좁게 되고, 만약에 그 관계를 잃었을 때 타격이 너무 커요. 근데 반면에 관계의 갈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을 골고루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건강하죠, 그게.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그럼요. 근데 그런 관계가 많이 있으면은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면서 내 자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 나르시시스트 이야기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나르시시스트가 희생자를 고를 때, 그리고 관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고립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해요. 소통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만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꼭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하고 내가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 배우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다각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상적인 거는 당연히 T자형 관계죠. 골고루 좀 그냥 가볍게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의 깊은 관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다양하게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주신 A와 B의 비율을 보면서 한 명하고만 굉장히 친밀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한 명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사람이라는 교우 관계가 그냥 통째로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무너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친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립은 안 좋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혼자만 시간을 가지고 일하면서 소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한다. 예를 들면 그거는 분명히 해롭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 자체가 사회성이 DNA에 새겨져 있는 존재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인간이 되뇌를 발달시킨 이유가 사회성 때문이라는 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차지할 만큼 뇌를 발달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연계에는. 근데 사회성이 우리 인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성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수록 쾌감을 느끼게 우리 뇌가 설계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회 관계를 단절시켰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행복한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사회성,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는 하나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을 파고 들어가면은 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립은 안 좋다. 친구가 아예 없는 거는 그냥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또 반면에 내가 딱히 친구라고 대놓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다. 근데 사람들하고 교류는 자주 한다.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하대님 처음 만났잖아요. 네.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얘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럼 한 3년 후쯤에 누가 만나서 어떤 사이세요? 그러면 내 친구예요.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는 못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개 있고 가끔 만나서 공통 관심사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관계가 여러 개 있다는 거는 꽤 살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구가 없다. 근데 그런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웠던 친구나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게 느껴질 때, 이때 해법에 대해서 이제 어른 수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관계는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편안할 것 같아요. 그게 디폴트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어떤 내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그냥 쓸쓸하다. 쓸쓸하다. 네, 쓸쓸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과 함께 했던 내 인생의 한때가 지나가는구나. 이 정도 감정 느끼시면 그걸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 과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한때가 지나가고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른 나의 시기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흘러간다. 말 그대로 계속 움직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작 그런 분들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정작 다른 사람,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은 고민이 많은데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안 친하고 이런 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돈도 필요하지만 관계 자산이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거다. 관계 자산.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관계 자산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 자신과 나의 관계.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타인과 나의 관계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관계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필요 없는 관계에 대한 태도,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잘 지내고 나와 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보지 않을 때 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있어도 재밌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면은 내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나 혼자 있는데도 타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은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요. 억측하는 사람이 되고 오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쟤 굉장히 피곤해. 쟤는 너무 함께 하거나 관계를 같이 유지를 하면은 괴로운 사람이야. 피곤한 사람이야.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발 나 자신과 좀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외로워서. 외롭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을 해보려고 제가 문화센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막 바쁘게 지내고요. 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문득 살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은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 훅 하고 덮치고 자꾸 혼자서 있는 시간이 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시는데요. 바쁜다고 해서 무조건 내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요. 조금 더 치열해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해센터에서 뭐 그림 그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격증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돈을 버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집중력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무언가 나를 여러 상황에 놓아보고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그 경험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언가 리스크가 없고 어렵지도 않고 이런 경험 앞에서만 자꾸 나를 몰고 바쁘게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치열한 상황에 골고루 좀 앞에 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알바도 좀 많이 해보시고 무언가 인턴이라든지 좀 취업도 먼저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경험을 우선 빨리 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꼰대 발언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좀 괜찮게 삶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 남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빨리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을 해요. 아까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른 수업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 사람이 머리가 정말 좋아서 친해지고 싶다. 혹은 저 사람이 정말 인성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매력이라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나에 대해서 잘 챙겨주고 나에 대해 잘 알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는 어떤 이정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자동 밀당이 됩니다. 자동 밀당. 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안 보이고 싶어. 이렇게 의식하면서 연락 가끔만 해야지.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것도 너무 나도 피곤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라서 다 눈치를 챕니다. 너무 인위적인데 네. 다 눈치채거든요. 그러면 어색해져요.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어야만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아니면 머리 굴리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자동 밀당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친구보다 좀 더 어려운 관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 동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아니라 살면서 가장 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시고 정말 심하면 이제 뭐 그걸로 이직, 퇴사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직장 내에서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안 좋으면 지옥이 돼요. 삶 자체가. 가족보다 더 함께 있는 시간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게 뭐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새로 왔어. 취업을 했든지 부서 이동을 했든지 여기에서 나는 새로 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적응을 계속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노력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너무 하시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저는 그냥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직장에서 자꾸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느냐. 그렇게 저는 되물어요. 근데 그 고민 있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굉장히 상당수가 직장에서 자꾸만 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차 마시는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 끝나고 나서 같이 그냥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직장 동료는 일단 그냥 직장에서만 보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게 편해요. 아니 물론 더 친해져서 일생의 친구를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여행 가고 끝나고 나서 같이 술 한잔하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근데 기본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운이 좋으면은 그렇게까지 연결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처음부터 친구를 만들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냥 퇴근할 때 혼자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혼자 퇴근하고 싶은데 방향이 같다고 같이 갑시다. 네.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속으로 혼자 가고 싶은데 네. 그냥 회사에서 나옴과 동시에 어. 그냥 안 가고 싶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또 눈치 없이 예. 꼭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 나는 올리브영에서 살 거 있어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또 눈치 없이 어머 나도 올리브영에서 살 거 있는데 네. 그러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음.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그냥 왕이에요. 내가 2번, 3번 일을 더 안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뻐 보이고 관계가 좋은 거지. 나한테 다가와서 자꾸 뭐 먹을 거 나눠주려고 하고, 물론 먹을 거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 외에 다른 면에서 자꾸 어필을 하려는 게 보이면은요, 그 사람이 곱게 안 보여요. 그냥 자기 일이나 좀 열심히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의 관계를 잘 하고 싶으면 첫 번째가 업무 능력을 무조건 높여라.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해줘요. 다른 동료들이. 그러면서 관계가 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요즘 문제가 많은데요. 그 디테일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또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높은 사람들이 괴롭힌다든지 이런 거를 좀 편견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팀 내에서 어우러지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자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당한 것 같은지 작가님께서는 이 사람 간의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 일단은 그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해요. 기본 전제는 적당한 거리가 일단 필요하다. 무조건 딱 붙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연인이라고 해도 연인들은 스킨십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둘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딱 붙어서 옆으로 이렇게 볼 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네요. 어떤 표정을 하고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내가 볼 수 없어요. 그렇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힘들 때,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항상 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거리를 둬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시면이 나를 본다. 이건 니체가 한 명언인데요. 네.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시면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아의 깊은 면이에요. 내 자신의 깊은 면을 너무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은요, 함정에 빠져요. 내 자신과도.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이것도 좀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남의 일처럼 볼 수 있는 시각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는 나 자신과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남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데 다만 한 가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보세요. 조금 떨어져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볼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이 사람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배려를 해주고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작가님 그 어른 수업에 보면 진심에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 진심에도 돈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이 다른 면에서 관대할 가능성은 없다. 이걸로 저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잘라서 바꿔오는 게 돈이잖아요. 그 소중한 걸 쓰기 싫은 사람, 그게 아까운 사람이 사실 소중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아까워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나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인색한 사람하고는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살아야겠다. 1단계, 2단계, 3단계 거리가 있으면은 3단계 정도로 거리 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쓰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아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돈을 쓰건 안 쓰건 그냥 상관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만 일단 만나서 돈을 쓰게 되니까 이제 저는 그 생각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꼭 들으시면 너무 좋을 만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전문가분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의 저자, 베스트셀러 작가 이은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 쓰는 사람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강력한 질문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모시자마자 초등학교 교사셨잖아요. 교사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죠? 총 경력은 15년입니다. 그 되기 어렵다는 초등학교 교사가 그렇게 되셔서 15년간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뭐 휴직을 중간에 하신 거는 이제 연년생 아이들, 네. 아들이 둘이시죠. 네. 연년생 아이들을 낳아 키우시는 와중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동네 중학생 아이들 2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직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되셨다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품은 건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사직서를 품고 계속 출근을 하던 중 그때가 저희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당시 3학년이었고 작은 아이는 3학년, 큰 아이는 4학년. 그 작은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학교 폭력까지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다 보니까 주변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내 일인 것 같이 좀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한 아이가 저희 동네에서 중학생이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 아이에게는 평범한 가정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 한 건의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어쩌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아이가 10살이었고 성인이 되기까지 10년이 남았잖아요. 네. 남은 10년, 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아이의 10년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엄마가 되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난다면 내가 교직에 남아서 승진을 하거나 경력을 더 높게 쌓는 것보다 이 아이를 그렇게 잃게 된 것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품고 있던 그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특히나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네. 이게 아이가 조금 더 케어가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럼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뭐 학교를 보내고 하는데 점점 이 아이가 커가는데 이 아이를 대부분의 시간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사 정년도 보장되고 교직원 연금도 있고요. 퇴직하고 나면 부부가 같이 연금 받고 얼마나 좋으냐 이제 이런 인식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연유로 학교 밖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이때 이제 나오고 나서 어떠셨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막상 나오고 보니 나오고 나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로 일단은 그만두고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만둘 당시에 저희 아이가 가장 힘들 때라고 했잖아요. 당시 상황은 아이는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옆 학교에 똑같이 3학년 담임이었는데 몰랐어요, 아이가. 심지어 아이의 아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죠. 아이랑 같은 학교였어요. 아, 남편분도 교육 공무원이셨군요. 교사. 저희는 이제 아. 교육대학교에서 실시가 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교사. 아, 네. 그러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빠가 다니던 학교의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전근까지 갔어요. 그랬는데도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모든 부모라면 누구나 다 겪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아이와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도 아이 바로 옆에서 모든 걸 다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대표님 막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어려움을 겪거나 뭐 아프거나 할 때 정말 대신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절대 우린 대신해줄 네. 수 없거든요. 최대한 가까이는 가고 싶은 마음에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이 아이가 가까이 붙어서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주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그 아이를 혼내주는 그런 어른이 아니고, 얘는 어차피 어려움은 겪어야 돼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얘라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 모든 하루를 보내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대신해주거나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겪은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시 제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3학년 때 저도 3학년 담임이었고, 아이가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저희 반에도 정말 비슷한 상황의 아이가 있었어요. 네. 저는 아이 때문에 우울증이 너무 깊었고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방치한 상태로, 우울증을 방치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던 중이었는데, 저희 반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얘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고 싶었어요. 네, 네. 얘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막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얘네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의 직업인 교사로서 이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 우리 반 아이가 어렵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제가 되게 충족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몰두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제가 잘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한데, 그 모든 게 다 사직서 한 장으로 다 정리가 싹 됐고, 처음에 사직서를 낼 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결단을 하다니, 진짜 좋은 엄마야, 멋있어, 대단하다,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선배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네. 그걸 듣고 막 으쓱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딱 한 달 정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어떤 불안과 우울이 더 심해졌어요. 수입이 딱 끊겨버렸잖아요. 아, 네. 뭘 더 사고 싶거나, 저희 이제 보통으로 잘 크고 있는 큰 아이한테 더 뭐 책을 더 사주고 학원을 더 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니었고요. 둘째 아이 치료비가 당장 없는 거예요. 얘는 매달 치료를 해야 돼요. 예. 발달이 계속 늦으니까 인지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뭐 언어치료, 계속 치료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얘를 위해서 사직을 했는데 결국 돈이 없으니까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 네, 조금 약간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 책을 쓰셨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책이 무려 벌써 68권째이십니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가 68번째 네. 저서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100% 생계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나는 사업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책 한 권이 필요해, 혹은 나는 죽기 전에 책 한 권 쓰는 게 내 버킷리스트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계속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책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 볼까 하는 마음에 책 쓰기를 시작했던 게 아니고요.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다 망했어요. 누가 뭘 하면 돈 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바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보험사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뽑으면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서 모니터링 요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지원해서 20만 원을 받아보고, 아마존에 셀러 아시죠? 네. 아마존에 이렇게 물건 그것도. 밤새도록 아마존에 물건 올렸어요. 네.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시도를 했고, 뭐 또 한 번은 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주부 모델 대회도 나갔었어요. 그거 하느라고 막
일주일 넘게 굶었죠, 진짜. 네. 근데 원래 모델이었던 분이 결혼하면서 나오는 대회더라고요. 그게 네, 번지를 잘못 찾았어요. 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정말 많은 걸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누가 책 쓰면 100만 원 준다 그래서 계약금 100만 원을 받거든요. 선인세죠. 네, 선인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쓰자. 100만 원은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던 시절에 책을 당연히 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낼 수 없었죠. 왜냐면 네. 그냥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아저씨 A가 책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도 처음에 학교에서 막 나오셨을 때 그냥 네. 그때는 작가님이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일반인 A이셨을 텐데 어떻게 처음에 책을 그 루트를 어떻게 사실은 출간 제의도 없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책을 낼 수 있다고 내는 게 아니니까. 네, 지금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언젠가 책 한 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약에 성공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네. 궁금해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너무나 우연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마존 셀러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셀러도 그냥은 어렵고 배워야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 셀러계에서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을 올렸던 분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어요. 아, 네. 10,000원이에요. 네. 10,000원인데 책도 줘요. 어. 그럼 진짜 괜찮지 네, 않나요? 네. 갔죠. 수업을 듣고는 아 그래 열심히 아마존에서 팔아서 나도 부자가 돼야지 네. 생각하고 나오는데 문에 다음 주에 책 쓰기 원데이 클래스를 한대요. 또 10,000원인데 책 준대요. 이거다.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러. 갔더니 책을 대략 어떻게 쓰는지 원데이 클래스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정도만 듣고는 사실 책을 쓸 수는 없는데 그때 저를 책을 쓰게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강의를 진행하신 분이 끝나고 한 분씩 쓰고 싶은 책의 주제를 말하면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아주 짧은 컨설팅처럼 그렇게 한 명당 개인 질문을 받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쓰고 싶냐고 하시길래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분께 어떤 책 쓰고 싶냐길래 저는 언어의 온도를 쓰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라는 표정을 진짜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요. 진짜 뭐 대도 않는 뚱딴지 같은 소리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건 안 돼요. 딱 자르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교사 하셨으니까 교육서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그냥 이렇게 딱 던지셨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든 나도 베스트셀러를 써서 저분이 안 된다고 했던 걸 나도 한번 좀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래 맞다. 나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이 보면 보이잖아요. 네. 그분이 보시기에 나는 자녀교육서를 쓰면 딱 맞는 스펙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교육서를 써라. 너 딴 거 못 쓴다. 이렇게 약간 저의 자존심을 밟아주셨던 게 네. 제가 첫 책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첫 책이 어떤 책이었나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관한 책이었어요. 아, 네, 제가 첫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 쓰기 방법 책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실제로 원고 100쪽을 그냥 엉망으로 썼어요. 내 책이 나왔어요. 막 애들이 막 너무 기뻐해요. 네. 엄마가 책 썼다고 막.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서 서점에 다 같이 갔어요. 네. 책이 없어요. 베스트셀러 위주로 오프라인 서점에 들어오잖아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하죠. 제 책을 보고 싶어서 서점에 갔는데 책은 없고 그런 책이 제가 세 번째까지 세 권 낼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이었던 것 와, 같아요. 거기서 또 네 번째 책을 또 내셨다는 거에 거기서 또 한 번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첫 책이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첫 책을 낸 출판사에서 더 이상 책을 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도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세 번째 책을 쓸 때도 또 처음부터 투고를 했어요. 300군데를 했는데 진짜 아무 데도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책까지 냈는데 이 정도면 진짜 함량 미달 아닌가요? 진짜 나는 정말 이제 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시에 제가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제 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네. 다 빌려서 봤어요. 네. 근데 홧김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예. 책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그 책을 사서 집에 왔는데 내가 왜 이 출판사는 투고를 안 했지?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 책을 만드신 편집자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 100쪽 중에 딱 한 편 좋았대요. 한 편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분과 지금까지 지금의 다정한 관찰자도 이분의 작품이에요. 그때 영혼의 편집자님을 만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관찰하시면서 작가님 이런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써주세요라고 제안을 하셨고 저는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사 생활을 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수입이 20배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책을 한 권 낸다고 해서 그 인쇄 수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을 그렇게 해서 68권을 이렇게 쓰셨으면 몇 년 동안 68권을 쓰신 거죠? 네, 7년 동안. 네. 7년 동안 68권이요? 거의 1년에 10권 가까이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권이면 거의 매달 쓰신 거예요, 책을? 결국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요. 네.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보다가 목차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목차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눈에 띄는 목차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목차 제목입니다. 옆집 애를 죽여줘. 대신 그 엄마는 죽이지 마.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멘트이자 목차인지 궁금합니다. 네, 목차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더 붙어 있는데요. 네. 엄마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 집 아들 단원평가 점수를 못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나 궁금해서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저 엄마는 살려두자. 옆집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옆집 아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그 자체로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정말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나에게 왔을까? 네. 그 정도로 소중하고 막 늘 미안하고 자는 애 늘 쓰다듬잖아요. 막. 맞아요. 그런데 옆집 애의 존재가 등장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정말 괜찮은 애인데 옆집 애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얘는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옆집 애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집 애 때문에 우리 애랑 관계가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저는 정말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휴직을 했을 때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께는 제가 거의 죄인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손 많이 가는 아이를 맡기고 나면 선생님이 저기서 그림자만 보여도 바로 나는 90도 이렇게 돼요. 모든 엄마가 다 그렇진 않다고 느끼는 게 제가 또 큰애 선생님 보고는 그렇게 90도 인사는 안 해요. 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 정도. 네. 근데 항상 우리 아이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고 업무가 늘어나고 계시는 우리 아이 선생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에 제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더 도울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교사하고 휴직 중인 걸 아시니까 어머님이 반대표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시작한 반대표를 총 저는 3번 하고 결국 학부모 회장까지 하고 하면서 엄마들과 굉장히 넓고 깊게 교류를 했어요. 네. 엄마들끼리 끈끈하다는 건 뭐냐면 속내를 서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예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난 제가 거슬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슬리냐? 잘난 애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방과후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친구가 듣는다길래 그냥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듣다가 둘이 나란히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HSK라고 어린이들도 그걸 보거든요. 봤는데 둘 다 합격을 했어요. 네. 너무 축하할 일이죠.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조금 높았어요. 점수가요? 네. 네. 근데 그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축하해 잘 봤네 막 이렇게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 밤 걔가 거의 반 죽음을 당한 거죠. 아니 왜 똑같이 어차피 합격 왜? 그 친구가 한 분기 먼저 들었어요. 수업을. 먼저 들었는데도 네. 점수가 낮았다? 3달 먼저 들었는데 점수가 조금 더 낮았어요. 나중에 그 엄마가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는 사실 나 그날 집에 가서 애 진짜 엄청 잡았다고 너무 속이 상했다고 왜 네가 먼저 시작했는데 점수가 그거밖에 나오지 않았냐고 그냥 얘가 합격한 건 엄마에게 이슈가 아닌 거예요. 얘 점수가 더 낮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애를 죽이면 즉 저희 애가 그 시험을 안 봤으면 얘는 그날 되게 행복하고 그날 그 집에는 치킨 파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이가 잘하기를 기대하는 평범한 엄마들의 그런 속마음, 속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워낙에 질투와 시기가 많은 인간이에요. 왜 인간 중에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됐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질투로 이글이글 불타는 모습을 먼저 꺼내놓는 것이 이런 감정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해 본 적 있는 엄마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한 목차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 목차에 대한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너무 공감하는 게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자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기억이 나는 것들은 뭐냐면요. 시험 보고 나서 어머니가 같은 나이대 저는 12층에 살고 2층에 사는 친구가 시험을 훨씬 잘 보면
그 친구와 비교하면서 차마 지금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네. 뭐 아들이니까 더 그러셨나 싶기도 하지만 네. 네,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신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나거든요. 40대인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의 정서와 내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내는 건지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고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소위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자녀들이 독립하는 게 자녀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몫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책에서요. 네. 네. 사실 아이들은 너무 독립하고 싶어 해요. 독립하셔서 좋죠,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독립을 못했다면 지금 얼마나 회색빛일까 우울하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의 도움을 원할 때도 있고 그게 참 편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걸 향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립을 향해서 성장하고 네, 있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모든 아이들은 다 독립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전 세대의 부모들에 비해서 지금 세대의 부모들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자녀가 독립하려는 모습을 보면 정서적으로 내가 서운하다라고 느껴요. 이걸 기특하다, 장하다, 잘 크고 있다라고 자녀의 독립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난 얘를 아직 보내고 싶지 않아. 난 얘가 너무 소중해. 난 얘가 안 컸으면 좋겠어. 난 얘가 나중에 대학을 가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얘랑 가까이 살면서 얘가 힘들 때마다 난 다 도와주고 대신할 수 있는 건 다 대신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실제로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본인만의 단단함을 장착하면서 성장하고 그게 아이의 독립의 밑거름이 되는 것인데 부모는 특히나 엄마들은 아이를 본인과 동일시해요. 아이가 힘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외로워요? 그럼 내가 막 세상에서 버림받은 정도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동일시를 느끼고 실제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이 3 정도라고 한다면 부모는 300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얘가 나예요. 내가 당장 가서 다 해주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한 부모가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독립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 동안 부모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로부터 독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독립을 향해 아이들은 커가고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저의 아이가 이제 딸이기 때문에 시집을 보낼 생각이 없거든요. 시집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보시군요, 딸 바보. 네, 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언니라는 말은 오케이. 근데 오빠라고 하지 마. 아직 그 발음도 못 하는데 금기어. 언니는 해요. 에이, 언니는 하는데 에이. 저희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초등학생이나 좀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보면 언니 오빠들 있다 하는데 제가 옆에서 오빠는 없어 그냥 그러거든요. 언니는 있는데 오빠 아니야 그냥 친구야 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독립 진짜 이게 저는 이렇게 지금 좀 재밌게 얘기했지만 부모 입장이 돼 보면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어 안녕 하고 자녀가 뭐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할게요. 네.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게 감사가 아니라 불안하고 내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속이 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결국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DNA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그게 경제적 관념에 대한 것이든 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 고스란히 다 이렇게 어렸을 때 주로 7세 이전에 그냥 보면서 통째로 다운로드를 받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마치 컴퓨터를 샀는데 나는 윈도우를 산 적은 없지만 윈도우가 저절로 깔려서 따라온 것처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어린 7세 이전의 시기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그런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도 많은 케이스들을 보시고 상담도 많이 이제 해주시고 하셨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습니다. 너무 좋은 통찰이신 것 같아요. 다운로드를 네, 받는다. 자동 다운로드 된 네, 거죠. 그렇죠. 정말 저의 교직 경험이 저의 인생에 저희 아이들 육아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제가 24살부터 교실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과
부모님과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아하. 그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아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엄마를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아이가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나를 위로하지? 라고 하는 교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느꼈던 것들은 열쇠는 다 학부모 상담 기관에 오신 어머님들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크지 않고 본대로 따라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반 아이들이요. 제가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 11월, 12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소름 끼치게 저랑 닮아 있어요. 아하. DNA는 다 다르잖아요. 네네. 각자 다른 가정 환경 속에 있는데 얘네가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저라고 하는 모델 어른을 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걸 1년을 하다 보니까 말투 똑같죠. 글씨체 굉장히 많이 비슷해지고요. 하다못해 외모가 비슷해지는 애들도 있어요. 네. 또 하나는 화났을 때 짓는 표정과 그 주요 말들 있죠. 네네네. 그런 것까지도 애들이 판박이처럼 똑같아지는데 제가 좀 신기했어요. 우리 반 애들만 나를 닮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네. 영어만 가르치면서 모든 반에 다 들어가는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영어를 맡아서 여러 반에 들어갔는데 네. 학년 초부터 학기 말까지 학년 초에 아무 색깔이 없이 막 섞여 있던 각 반의 아이들이 학년 말이 되잖아요. 1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얘네가 각자 담임 선생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바로 본 거죠. 1년이면 그냥 뒤집어 써요, 한마디로. 우와.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른을 보면서 내가 저분의 뭘 따라할지를 본능적으로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그 어린 나이에 20대 때 이미 알았죠. 그런데 핵가족이라는 건 사실 인간의 역사에서 등장한 거의 최신 제품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싸운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싸우고 하는 건 그 아이의 정서에 엄청나게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뒤로 숨을 곳이 있었다. 할머니 뒤에 숨고 삼촌 뒤에 숨고 예전엔 대가족이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숨을 곳이 없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무서우니까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봤자 어차피 부모님들이 싸우는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그 소리와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아이의 내면에 잠재의식에 그대로 들어온다, 침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싸우면 안 될까요? 싸워도 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싸우는 모습을 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건강하게 싸우고 건강하게 화해하는 모습을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교실에서든 사회에서든 누군가와 마찰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예 아이한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가 좋은 것만 보고 편하고 평화로운 것만 경험하게 하는 것도 저는 아이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숨을 곳이 있어서 좀 더 부모님이 싸움을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덜 공포스러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애들이 지금 숨을 곳이 있었는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얘들은 핵가족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핵가족 체제 안에서 살고 있고 더구나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은 형제 자매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형제 자매끼리 마음을 합쳐서 같은 방에 모여서 뭐 이렇게 조금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지금은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방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한테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싸우는 수위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조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고 생각이 다를 때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생각을 좁히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건 너가 나중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이가 숨을 곳이 없어서 더 참아야 되거나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이들은 아이들 본인이 숨을 곳을 찾아낸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일부러 싸움을 뒤로 미루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싸워야 되니까 들어가서 자기 할 거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알아서 듣기 싫은 사람은 헤드폰을 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우울하거나 힘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혼자 기분 전환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가 살 방법을 찾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 엄마 아빠 때문에 막 공포스러웠던 적도 있고 눈물 흘린 적도 있었고 그만해 한 적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는 저래도 계속 싸울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화해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렇게 이런 일로 다 부딪혔었고 이렇게 잘 해결했어. 그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끝맺음까지 보여줘야 되는 것. 네. 잘 마무리를 하고 화해하고 네. 그런 모습이 또 대화로 풀어가서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성실한 환경, 그 성실한 환경 안에서 한계가 없이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모가 만들어야 할 성실한 환경 무엇일까요? 제가 화분을 많이 키워요. 네. 똑같이 두 묘목을 가져다가 제가 일부러 실험을 해봤어요. 1년 넘게. 처음 가지고 왔던 작은 화분 그대로 하나는 뒀고요. 또 하나는 아주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서 네. 1년을 키웠어요. 2배 이상의 성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흙 같은 화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클지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잡아 당겨서 키울 수도 없어요. 근데 클 수 있도록 큰 그릇과 영양가 있는 흙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부모의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단히 성실할 필요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낮게 잡으면 우리 부모는 누구나 다 아이가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성실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의 대표적인 예는 저는 아침밥. 아이들이 아침에 어디론가 굉장히 피곤하고 안 좋은 기분으로 출발을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다 아침마다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이가 그렇게 짜증스럽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선뜻 뭘 먹지 않아요. 그러면 안 먹겠다는 아이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또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술이라도 떼고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작은 노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아이가 부모가 매일 아침 나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준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이 아침밥을 먹으면 두뇌 회전이 좋아서 좀 더 많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된 행동이 아니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내 할 일은 너의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는 것. 부모로서 내 자리는 그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부터 전복을 구워줬으면 100점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책에서도 더 마인드 책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 계속하고 반복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것의 힘을 정말 믿는 사람이고 그걸 아이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밥 차려줬으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가 아니고요. 엄마는 이게 엄마 일이니까 하는 거야. 너도 네 할 일을 해. 이거를 말로 하지 않고 아침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담입니다만 제 동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엄마의 모습이 남자애니까 아침 안 먹는다고 막 하고 막 나왔겠죠. 네. 근데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맨발로 나와가지고 현관에서 이거 한 입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자녀들도 다 알 거예요. 네. 비단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인간 관계에서 다정한 관찰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작가님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주시죠. 아이들은 늘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말을 하고 그러면 빠른 판단과 빠른 평가는 유보하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게 성인이나 노인이 변해가는 것과 다른 점이 아이들은 변한다라는 게 곧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100점인데 오늘은 100점이 아니네가 아이의 어떤 하락이나 후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 끝에 결국 계속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오늘 보여준 어떤 점수, 오늘 했던 어떤 행동, 오늘 하고 있는 어떤 이상한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일회성, 그 즉시 일어나는 판단들, 평가들은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같이 손잡고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친구랑 친구 엄마를. 근데 쑥스러워서 엄마 치마폭 뒤로 숨었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우리 아이가 쑥스러움이 많아서요. 우리 아이가 약간 내향적이어서요.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로 소극적이거나 내향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저는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정지어졌기 때문에. 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지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보고 소극적인 사람이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래 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게 딱 정의가 되어버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이가 뭘 못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대치가 애초에 높았어요. 애들은 뭘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 시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잘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잘할 리가 있나요?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못해요. 어떤 잘하는 아이 한 명의 사례를 듣고 걔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다 비교당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항상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향해서 저렇게 할 때는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이의 행동이나 말을 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내가 납득이 돼야만 그걸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잘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다 과정이야. 아이는 성장하고 있어 라고 부모 스스로 내가 막 폭주하려고 하는 그 비교와 경쟁과 아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춰 세우지 않으면 그냥 폭주하기 너무 쉬운 시대예요. 온 대한민국이 성적과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들끓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뒤처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앞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뛰고 있는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애도 일단 뛰게 만드는 게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가장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일단 뛰고 나서 출발한 다음에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근거가 이렇게 요학년에 요 과목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로드맵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뒤처지면 안 돼. 모두가 뛰고 있어. 옆집에도 하고 있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덩달아 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작가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아이에다가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로 대입을 해보세요. 똑같거든요, 정말. 물론 아이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연히 변화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변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작가님께서 해주신 이은경 작가님 말씀을 우리 아이 대신 나로 스스로 치환을 해서 넣어보시면 정말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딱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쭉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면서 다른 삶 완전히 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사로 발령을 받은 순간 다른 삶에 대한 선택지는 다 지우는 것 같아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사직을 한 사례는 정말 너무 많이 아프셔서 그만두시는 경우 말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바꾸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바꿀 이유도 사실은 없죠.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 안정성,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긴 방학이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런데 교사 생활을 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수입이 20배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그 계기가 없었으면 아마 20배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둘째 아이가 평범한 아이였다면 그래도 그만뒀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기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둘째 아이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으셨잖아요. 무조건 20배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20배가 넘는 수입을 거두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삶이 과연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둘째 아이가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닐까? 가져다 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주변의 만류가 가장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어마어마하셨죠? 비밀로 했죠. 아예 비밀로 하셨군요. 친정에. 네. 네. 왜냐하면 친정 부모님은 제가 교사인 게 가장 큰 자랑인 분들이고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지방 작은 도시에서 정말 평범하게 사시면서 내 자식을 교사로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분들. 그렇게 해서 자식을 교사로 만들었더니 그걸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휴직 중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왜 네. 너는 학교를 안 나가냐. 휴직 또 했어. 이제 계속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제 목표는 있었어요. 월 수입 1,000만 원을 달성하면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2년 만에 이제 월 수입 1,000만 원을 만들게 됐고 그때 엄마께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1,000만 원 버는데 그만둘까?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실걸요? 아니 엄마 그래 그럼.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너 힘드니까 그래 2개 하는 거 힘들지. 그래서 그만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장애아를 키우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교사보다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 쿨하게 이제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는 뭐 2년 전에 그만둔 상태였으나 엄마한테 네, 엄마를 속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면 너무 주변에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남편한테는 얘기를 한 상태였고요. 남편과는 상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나 그만둘까?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네. 주변 사람들은 나만큼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가 그만두면 힘들 사람은 난데, 주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만둬.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만 원도 도움을 주지는 않는 거죠. 혹은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네. 그런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힘들 때 달려가 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의견이나 조언들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결정이 됐다면 조용히 실행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네. 직장 동료들은 그만둬 본 적이 없고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그쵸. 없기 때문에. 네. 작가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주변에 다 교사 동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물어보려면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에게 물어봤어야 하지만 보통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저도 없었고 작가님도 네. 없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교사로서 살던 15년간의 시간과 지금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하시고 있는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신다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책 쓰는 건 매일 출근해서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것에 비하면 엄청 감사하고 쉬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것과 그것을 바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생활 내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꽤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자꾸 부딪혀서 학교를 오늘은 가기 싫은 아이한테 그래 그럼 오늘은 너무 힘들면 하루는 쉬자라고 말해줄 수 있으려면 제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저는 책 쓰는 고통 이런 거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저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몰랐는데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외향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가 항상 맞아요. 그 조직에 어울리는, 조직에서 인기 있는, 조직에서 원하는 인간형이 될수록 내 조직 생활이 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막 텐션 높은 척하고 엄청 술자리 즐기는 척하고 엄청 막 지치지 않는 척, 애들 너무 사랑하고 막 학부모님이랑 막 언제나 만나도 10분 넘게 막 아이에 관한 수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막 에너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근데 조직을 떠나고 지금은 정말 집에서 혼자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가 진짜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엄청 외롭고 조금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거나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러웠을 텐데,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이 이렇게 얽혀있지 않은 상태로 혼자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성취감을 얻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뭐 블로그나 또 SNS나 혹은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본인의 노트나 글을 많이 쓰세요. 언젠가는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작가님께서도 첫 책을 낼 때는 완전히 손품 발품을 팔아가며 첫 책을 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그 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에 가면 책 쓰기 방법이라는 책이 정말 많아요. 아무거나 그냥 신간부터 시작해서 10권만 빌려서 열심히도 안 보셔도 돼요. 훑어만 보시면 거기에서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책이 되어도 되겠다 싶은 형태의 원고가 나오거든요. 지금 쓰고 계시는 그런 글들, 그것들을 글 형태로 두지 않고 책의 모습을 갖추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것들이 실제로 책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저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글을 내놓아라. 내놓아라. 네. 온라인에 내놓으셔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 누구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안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고 있고 내가 이 분야에 이렇게 박학다식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언젠가 내가 맘먹고 책을 쓰기만 하면 그게 막 바로 계약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작은 온라인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나 SNS, 유튜브 형태의 영상도 좋은데 내가 가진 걸, 내가 뭘 가졌는지를 내놓기 시작해야 내가 뭘 못 가졌는지 나 스스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더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사실은 계획대로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는 기회들이 나에게 올 가능성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첫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쓰기 방법 책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실제로 원고 100쪽을 그냥 엉망으로 썼어요. 진짜 이건 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엉망인 책을 원고를 딱 100쪽을 써놓고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했어요. 150군데를 했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150군데 더 했어요. 300곳에 네, 투고를 네. 하셨네요. 와. 그 메일 주소를 찾기 위해서 매일 밤 서점에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저랑 안 떨어지던 시절이고 1학년, 2학년 네, 이럴 어떻게 때는. 하셨어요? 둘 데리고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애들은 저쪽에서 만화책 보고 있고 학습 만화 보고 있고 저는 옆에서 계속 이걸 받아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열어서 또 메일 주소 또 적고 또 적고 그러니까 오타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송된 메일이 진짜 어. 많았고 나중에는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촬영을 네, 했더니 직원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네. 된다고 막 그래서 제지를 받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300군데 투고를 했는데 얼마나 수준 미달이었던지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펑크난 원고가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출간 예정, 출간 네.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잖아요. 근데 네. 하나가 펑크가 나서 뭐라도 하나 지금 올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분량은 채웠으니까 이걸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원고 자체는 수준이 낮았지만 100쪽을 채워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수습을 해서 내보자고 하시고 저야 뭐 거절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투고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책이 나왔어요. 아. 얼마나 대충 나왔는지 아시겠죠? 아, 그래도 너무 저는 감동적인데요. 나왔는데 네, 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분들이 책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무명 작가의 서러움. 내 책이 나왔어요. 그럼 막 애들이 막 너무 기뻐해요. 네. 엄마가 책 썼다고 막.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서 서점에 다 같이 갔어요. 책이 없어요. 베스트셀러 위주로 오프라인 서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자애들이고 워낙 철이 없다 보니까 너무 큰 소리로 엄마 책 왜 없어? 엄마 책 냈다며 왜 엄마 책은 없어? 너무 크게 저쪽에서 막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 네. 직원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꾸 저를 쳐다보고 네. 조용히 해서 입 막고 막 데리고 나오고 막 이랬어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하죠. 제 책을 보고 싶어서 서점에 갔는데 제 책은 없고 그런 책이 제가 세 권 낼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네 번째 책을 내셨다는 거에 거기서 또 한 번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첫 책이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첫 책을 낸 출판사에서 더 이상 책을 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책도 또 300군데에 또 투고를 했어요. 와. 그리고 그 책도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출판사가 저 때문에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세 번째 책을 쓸 때도 또 처음부터 투고를 했어요. 300군데를 했는데 진짜 아무 데도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책까지 냈는데 이 정도면 진짜 함량 미달 아닌가요? 책 쓰는 사람이? 그랬는데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세 번째 책인데 300군데인데 안 됐다. 진짜 나는 정말 이제 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시에 제가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제 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네. 다 빌려서 봤어요. 근데 홧김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예. 책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그 책을 사서 집에 왔는데 내가 왜 이 출판사는 투고를 안 했지? 아는 출판사 모르는 출판사 다 투고했는데 네.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 책을 만드신 편집자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 저는 뭐 툭하면 100쪽을 썼으니까요. 네, 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네. 100쪽 중에 딱 한 편 좋았대요. 한 편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분과 지금까지 지금의 다정한 관찰자도 이분의 작품이 그때 영혼의 편집자님을 만나셨군요. 이분이 저를 관찰하시면서 7년 동안 저를 관찰하신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을 보시면서 작가님 이런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써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 오늘을 있게 한 건 결국 매일 책을 읽었고 매일 글을 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이죠. 정말 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실제 뇌는 예전만큼 팍팍 실제로 안 돌아가고 깜빡깜빡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뇌는 30대, 40대, 20대 때는 하지 못했던 그 기능들 혹은 퍼포먼스를 다른 영역에서 또 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엄청 크게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네. 똑똑해진다기보다는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워진다. 네, 현명해진다. 현명해진다. 네, 그 현명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결정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람이 3번 연속 성공적인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고 3번 연속 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실패라고 하는 그런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책에서도 지금 내 사례가 나온 적이 없고 내 경우를 내가 그 저자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책들이 나의 뇌를, 현재의 뇌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일까를 판단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현명해지는 거고요. 100% 공감합니다. 네, 이 현명함으로 나쁘지 않은 최악이 아닌 결정들, 그러니까 최악의 결정들을 피해가는 거죠. 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계속 이걸 반복함으로써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나요? 책을 읽었는데 네.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전에 비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조금 더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렇죠. 있죠. 저는 네, 뭐 생기죠. 엄마로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학원 상담할 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아하. 그거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교육적인 지식만으로는, 정보만으로는 이 학원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합이 맞을 건지 혹은 지금 아이한테 이 학원이 베스트일지 아닐지는 사실 아이 상황이 다르고 그 학원의 그 상담이 달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들, 읽었던 책들,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학원 원장님과의 상담을 하고 나서 여기 보내도 될지 아닐지를 감이 오게 만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런 영역에서 또 엄청나게 빛을 보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조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과 정말 많은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저도 출판사 편집자님들, 마케터들 뭐 하는데요. 그분들과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잘 될 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좋은 점을 나보다 어린 분들이지만 경력이 적지만 배우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계속 이런 점이 너무 좋더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진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너무 지금 작가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파스텔 혹은 크레파스의 색깔을 갖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는다는 게 평생에 걸쳐서 읽은 책이 뭐 한 2-3권이면 저한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걸로 그리는 그림과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정말 미묘하게 붉은색 계열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색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천 개의 색깔들을 가지고 거기에 표현되는 그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거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해주신 말씀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작가님께서 멀리 해도 괜찮을 주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소위 본인의 불안을 숨기고자 주변인들을 부추기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불안하잖아요. 네.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열심인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루 중에 혹은 자기 일주일 중에 지난 1년 중에 최고의 순간만 서로 과시하듯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들 본인도 불안하지만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불안해. 난 굉장히 여유로워. 근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 사람이 하려고 하면 왜 해?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해서 그
기저가 불안과 질투인데 맞아요. 아닌 척을 하면서 음. 계속 그 사람의 삶에 해라 마라를 간섭하는 거, 네, 그것들이 내가 심지가 정말 굳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심지를 가지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책도 뭐 하룻밤에 1000권을 읽을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계속 뭔가를 부추기는 유형의 사람들은 저는 멀리 했으면 좋겠고, 저도 2번까지는 같은 분을 만나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처음 만나면 잘 모르겠더니 이제 2번째 만나면서 확실해지는 분들이 생기죠. 자꾸 뭔가 본인의 불안을 나를 부추기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중하게 3번째 만남은 이제 거절하고 비즈니스가 아닌 상황에서 친목을 위해서 따로 만나지는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분들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께 주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교사일 때나 지금이나 계속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사직한 지 7년이 되다 보니까. 네. 저가 많이 달라졌는데 저를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박이 나자 밥을 사라, 한턱 내라, 넌 좋겠다, 얼마 버냐. 계속 이렇게 나를 돈을 많이 번 어떤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 다 새롭게 규정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궁금한 것만, 제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취하고 싶은 정보를 빼가거나 많이 버니까 돈을 너가 내야지, 너가 밥을 사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나를 부러워하는 척 하면서 계속 좀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교직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던 해가 있었고 그 해에 저희 옆반에 부장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은 본인도 지금 되게 힘들게 사세요. 몸도 아프고 막 학교도 계속 힘드시고. 근데 단 한 번도 제게 밥을 사주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얼마 버는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전 그분한테는 숨길 게 없거든요. 다 말씀드려요. 부장님 저 이제 강연료 이만큼 올랐어요. 부장님 저 유튜브에서 얼마 벌어요. 이번 책 몇 개 팔렸어요. 제가 얼마 버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늘 밥 사줄게, 놀러와, 커피 마시자 하시면서 한결같이 저를, 항상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던 그 느낌, 그분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주변에 잘 되거나 못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저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너는 학교 나가서 성공했잖아 이런 눈이 아니고요. 우리 그때 진짜 같이 근무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고생 많았지. 그래 지금도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고생 많지. 요새는 힘든 거 없어? 하시면서 그 관계를 틀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분 한 분만 있으면 되죠. 네, 맞아요. 뭐 2명, 3명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서글퍼지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밥을 사주시는 분이 저는 없어요. 저는 모두에게 밥을 삽니다. 그쵸. 이 돈을 벌면서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준다는 건 엄청나게 큰 위로예요. 그분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럼 제가 저 이런 것도 했고요. 이것도 잘 나가고요. 저 예전보다 더 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장님 저 요새 이거 힘들어요 라고 내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자, 마지막인데요. 작가님께서 정의하시는 진짜 인생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작가님만의 정의를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께 말씀해 주시죠. 밋밋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밋밋했다. 네, 행복은 밋밋하다고 하더라고요. 밋밋하고 지루하고 뭔가 너무 평범하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들에서 누군가 여행 간 인스타그램을 본 순간 갑자기 사람이 돌잖아요. 너무 부럽다. 너무 그렇죠. 좋겠다. 어디야? 하와이야? 어디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순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다치셨거나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어제까지의 그 단조로운 일상이 너무 돌아가고 싶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들 가운데서는 그거를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를 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정말 바라는 게 없어요. 평범한 하루,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것처럼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가는 순간 나는 오늘이 행복인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에서 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애들이 저렇게 힘든 그 사춘기의 잠 호르몬을 이겨내고 학교로 갔으면 나도 오늘 뭔가를 이겨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기로 한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면 오늘은 정말 난 행복하게 잘 산 하루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자면 전 성장인 것 같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가 돈이 됐든 육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한 실천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하루와 아닌 하루는 저는 분명히 다를 것 같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이미 이 채널에 모여 계신 것만으로도 뭔가 실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요.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